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유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게더타운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 봤는데 그거 관련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체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저희 메인 프로젝트인 드림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제페토 월드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역량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트인 메타버스 전시에 가서 느꼈던 점들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제페토 빌드의 체험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3D 작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해서 초보자인 저희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운 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게 저희가 원래 이 월드를 구현하고자 했던 게 저희 했던 활동들을 공유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기에는 이제 그림 외에는 자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부합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당일 체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제페토 대신 게더타운으로 메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이거는 성규님이 작업해 주신 물건인데 네. 멋있죠? 그 다음으로 저희 아트인 메타버스 전시에 참여했었는데요. 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아트랑 메타버스를 결합을 해서 VR 체험이라든지 메타버스 전시라든지 NFT 거래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VR 체험의 경우에는 VR 영상을 통해서 스토리가 짜여진 예술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메타버스 전시의 경우에는 QR코드를 통해서 해당 작가의 예전 작품이나 설명 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NFT 거래의 경우에는 코드로 만든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작품의 경우 QR코드로 접속을 하면 랜덤으로 작품이 뜨고 이에 대한 NFT 거래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랑 아트랑 결합을 하다 보니까 기괴한 느낌,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기술적인 한계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감각적 요소가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 예를 들면 시각적인 부분은 되게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 청각적인 부분에서 몰입감을 깬다던가 아니면 촉각, 후각 이런 다양한 감각적인 요소들은 활용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좀 안 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느낌이어서 그 점이 아쉬웠었고 지금도 5월까지는 이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한 메인 프로젝트는 드림버스 프로젝트입니다. 드림버스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는 우리의 유년 시절부터 현재 그리고 이후 미래까지의 인생 지도를 드림버스로 탐험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했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연결하자라고 해서 과거에 저희가 꿈꿨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았고 그리고 현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청사진을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꿈을 꾸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자 이 드림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드리밍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했고요. 메타버스 팀으로서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직접 구현해보고 게더타운이라는 좀 익숙한 플랫폼을 마스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게더타운을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2D로 작업이 되다 보니까 제페토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영상, 음성, 이미지 등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쉬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게더타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콘텐츠 구성은 크게 3가지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저희가 메타버스 팀으로 활동하면서 '메타버스가 어떤 플랫폼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공유, 기록, 연결을 해 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 컨셉을 가진 스테이지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공유하는 스테이지로 저희가 메타버스 팀으로서 활동했던 거를 정리해 놓은 스테이지고요. 기록의 경우에는 드림버스 프로젝트라는 컨셉에 맞게 저희의 과거의 꿈들 그리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록한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각각 작업하신 분들이 큐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미래의 청사진들을 그려 놓은 걸 연결해서 응원한다라는 컨셉의 세 번째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스테이지 1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발표했던 발표 영상들 그리고 아트인 메타버스 관람 후기를 영상으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페토 체험 활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는 드림맵이라는 컨셉으로 각각의 꿈들을 정리해 놓았고 큐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미래 청사진 프로필을 볼 예정이고 이 스테이지에서도 큐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동해서 체험을 할 건데요. 이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톡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링크를 혹시 네. 네, 그 이 저희 팀원분이 채팅창에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톡방에 다 지금 있으니까요. 다들 PC 카톡으로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들어오시면 시작하는 건가요? 리드해 주시는 분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보고 가면 되는 건가요? 메타버스 팀원 분 줄 알려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아, 네. 네. 성아님 앞에를 못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 번만 아, 다시 말해 네, 주세요. 이거 각자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한슬님이 담당자분이셔 가지고 아, 네네. 한슬님이 오셔야 네. 한사님 오셔야 오셨네요. 지금 됩니다. 오셨네요. 네네. 네, 리드 부탁드릴게요, 한사님. 어디 계시지?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한슬님 지금 접속 중인 것 같아서요. 다시 나가셨네요. 한슬님 말고 다른 분은 안 되시죠? 네. 되는 게 없어서.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일단 제 왼쪽 위에 있는 곳은 이제 저희 발표 영상 유튜브 영상 올려 놓은 거고요. 저희 오른쪽 위에는 그 아트인 메타버스 관람 후기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한 5분 정도 되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 아래는 제페토 관련된 활동 모아놓은 거고, 오른쪽 아래는 메타버스 엑스포라고 6월 달에 진행되는 게 있어서 혹시 NFT나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사이트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한슬님 오셨나요? 네. 그럼 저희 일단 영상을 먼저 볼까요? 이쪽 왼쪽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모두들 유진님 따라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모니터에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유튜브 영상 찾으셨으면 관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 나서 느낀 게 메타버스를 아트에 적용한 거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전시보다도 거기 전시관 안에 있는 CCTV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CCTV가 그걸 보는 저희의 모습을 찍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다른 메타버스가 분기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안에 있는 CCTV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VR 체험이나 아니면 볼거리는 꽤 많긴 한데 10,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20,000원이면 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랄까 이 예술작품 전시회인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움직이고 뭔가 기존의 그림을 그려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그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전시회였다는 점에서 좀 어떤 예술적인 경험을 하는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가 아닌가 그런 소감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맨 마지막쯤에 권하윤 작가의 새 여인이라는 작품이 기억에 남는데 그거 우리가 VR 곡을 쓰고 그 새 막 입고 나레이션 나왔던 그 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그냥 그림으로 그렸으면 별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막 새가 나타났다가 뭐 없어지기도 하고 공간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시각적인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메타버스가 할 수 있는 예술적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추천은 해요. 메타버스를 경험을 할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고 집에서 하는 메타버스라고 해봤자 그냥 아파트 가지고 채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추천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전시회는 어디까지나 메타버스의 시각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지 뭐 막 걷거나 뭐 상호작용을 하거나 뭐 동작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구현이 많이 못 돼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감 한 줄은 앞서가는 기술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이라고 한 줄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기억에 남는 전시를 하나 뽑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작품명은 없지만 그 일본 작가분 중에 코딩으로 작품을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코딩으로 작품을 만들 줄 몰랐는데 코딩으로 만든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뭐 데일리 코딩?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코딩을 아마 그분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예술은 반짝이는 잠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평소에 성실함으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저희는 라이브 특가로 10,000원으로 왔어요. 1+1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것들이 있는지 5월 31일까지니까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시고 저렴하게 이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일단 메타버스 자체가 아트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만 너무 시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 나머지 청각적인 부분에서 예술을 좀 깨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저는 마지막에 새 여인이라는 VR 체험으로 예술 작품을 관람한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스토리 라인이 있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뭔가 제가 그 직접 공간 안에 있는 몰입감이 확 와서 메타버스라는 걸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대신 프로모션을 잘 이용을 해서 싸게 오고, 저희처럼 10시부터 가가지고 최대한 그 안에 있는 체험을 전부 뽑는다면 이건 충분히 가치 있는 전시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관람하신 분들은 X를 눌러서 춤을 춰주세요. X래, Z. 계신 것 같아서 여기 사진도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발자국 부분에 아, 저희 활동지. 네, 다음 코스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다 되신 분들은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주선 밑에 있는 이 텔레포트 포털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번 스테이지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메타버스 상에서 저희의 어떤 일대기를 만들어 본 스테이지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밑으로 쭉 저를 따라 내려오시면은 이제 각각 멤버들이 자기의 어떤 월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거부터 먼저 발표를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제 이제 뭐라고 이모지 캐릭터가 있고요. 여기 화살표를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기타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X를 눌러보시면 이제 제가 메모를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체능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보면 하고 싶은 게 없는 애들도 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애들도 있고 보통 이렇게 있는데 저는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막 농구를 배우면은 농구가 좋아서 농구 선수 하고 싶다 그러고 뭐 그죠? 뭐였냐 음악에 빠져가지고 드러머가 되겠다는 말도 했었고 뭐 어른들이 좋다고 하니까 검탄사가 되겠다고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밭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박한 배처럼 약간은 좀 그래도 방향이 고정된 채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X를 눌러보시면 역시 메모가 있는데 제가 결국에는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게 음악이어가지고 거의 2달에 한 번, 1달 반에 한 번씩 막 조금만 크고 작은 공연을 설 정도로 진짜 음악에 미쳐 살았었고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대학교 때. 이렇게 대학을 쭉 지내다가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여기 영국 국기가 있죠. 제 인생을 이제 크게 바꿔놓는 경험이 하나가 생기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유니언잭이 국기인데 이거 눌러보시면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갔던 게 2016년인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진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다. 그래서 좀 저는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감각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큰 계기였습니다. 이때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네. 그래서 영국에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이거저거 군복무를 마치고 왔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 좀 물음표가 다시 커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방황을 많이 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뭐 취미와 일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해서 좀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취미와 일은 구분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제로 일을 해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상사에 들어가서도 1달이지만 인턴을 해봤고 지금도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꿈을 구체화시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과거였고 여기 게시판에 보시면 X 눌러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썼던 온갖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모아놓은 폴더를 제가 찍어봤어요. 스크린샷으로 X 눌러보시면 사진이 나오거든요. 뭐 저보다도 많이 쓴 분들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저도 많이 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넣었던 것 같아요. 서류들을.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간다, 재밌어 보인다, 흥미가 간다 싶으면 일단 지원했습니다. 되는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회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밑으로 내려오시면 모니터에 이제 제가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상사의 처음 인턴십을 가게 됐을 때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강당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 제가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이제 우수 인턴으로 나중에 선발도 되는 성과까지 얻을 수 있었고 여기로 오시면 일과는 별개로 이건 좀 재밌는 사진인데 제 여자친구랑 저번에 작품을 찍은 사진 중에 잘 나오는 푸샷을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랑 취미로 이제 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일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을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라는 게 꼭 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취미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바쁘고 힘들지만 취미 생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일과 취미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그냥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좀 꾸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제가 되고 싶은 푸샷을 찍어놨는데 요즘 일달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게 단순히 뭐 돈을 잘 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남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태고 미래 상태는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아마 다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저의 큐레이션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관람을 다 하셨으면 위로 올라오셔서 검은색 고양이 있잖아요. 이 위로 올라가시면 메인으로 돌아가거든요. 일로 올라오시면 돼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진님의 발표 갤러리 큐레이션 들으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영업시간이 2분이 남아가지고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활동 열심히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고 남은 발표도 재밌게 즐기시고 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회장님하고 같이 야간 산행까지 아니면 주간 산행까지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세션도 있으니까요. 다음 세션 때 오세요. 네네. 다음 시간에 빨리 가겠습니다. 네, 네, 먼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제 말 다 들리실까요?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저 따라서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네. 저는 제 첫 번째로 꿨던 꿈이 바로 역도 선수였는데요. 제가 5살 때 아테네 올림픽을 했었는데 그때 장미란 선수를 보면서 '아 나는 너무 멋있다. 장미란 선수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역도 드는 장면을 따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엄마 아빠한테 "나는 장미란 선수처럼 가장 세고 강하고 그런 사람이 될 거야."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제 두 번째 꿈이 있는데요. 두 번째 꿈은 사진 작가였습니다. 10살 때 10살에 꼭 만나야 할 100명의 직업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직업 중에서 사진 작가가 가장 너무 멋있어서 사진 작가를 꿈꿨었는데요. 사진 작가가 사진 찍는 그 자세도 너무 멋있었고 아름다운 찰나를 담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10살 때 꿈은 사진 작가였습니다. 세 번째 꿈으로는 과학자를 꿈꿨었는데요. 다양한 교내 과학 캠프 행사를 참여하면서 과학에 흥미를 느꼈었고 6학년 때 자기소개 프로필로 장래희망으로 환경공학자를 작성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다음으로 꿈을 꿨던 거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되게 제 인생 역사 중에서 가장 길었던 장래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내내 교사로 꿈이 굉장히 명확했었는데 그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시험 대비로 과목당 대표 1명씩 개념 정리 프린트를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재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설명했던 과정들이 너무 보람찼어서 '아 나는 나중에 크면 꼭 교사가 돼야지.'라는 꿈을 꿨었고 교육봉사 멘토링도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지금은 물론 교사를 꿈꾸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대학교 와서 과외 알바를 할 때 이때 경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는 라면 덕후인 제가 '식품 연구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라면 연구원이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꿈이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나가사키 홍짬뽕이라는 제품이 출시됐었는데 그때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아 나는 꼭 이런 음식을 만든 사람이 돼야지.'라면서 식품 연구원을 꿈꿨습니다. 워낙 음식이 진심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라면을 소개해 줄 때마다 소개해 준 나도 이렇게 뿌듯한데 만약에 '내가 만든 사람이면 진짜 뿌듯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식품 연구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고등학교 친구들 만날 때마다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라면 연구원 되는 거 꿈이었잖아. 진짜 특이했었는데."라는 말을 아직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인정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전까지는 이과를 지망을 했었는데 문과로 정하고 원하던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소논문 쓰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야구 선수 데이터와 마킹 유니폼 판매 순위와의 관계를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때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고 그 뒤로 이제 마케터를 계속 꿈꿔왔었고 이게 이제 지금의 저의 진로인 데이터 분석가를 꿈꾸는 데 영향을 줬던 경험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를 꿈꿨던 영향을 줬던 경험이 크게 2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소논문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재미를 좀 알았었고, 이전에 선생님 경험도 뭔가를 설명해주는 데에서 보람찼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그러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데이터 분석가를 꿈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정리를 해놨던 완다라트 계획표고요.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 색칠해 놓은 부분들을 옆에 돌들하고 기념비 보이시나요? X 누르시면 네 있는데 그 경험의 이미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지식 부분이라서 보고서 작성했던 걸 좀 정리를 해놨었고, 오른쪽은 이제 경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모전 했던 것들 소개해놨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이제 네, 프로젝트들 다양하게 했던 거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전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서 네,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발표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네, PPT를 작성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훈련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이상 저의 큐레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고양이가 또 있거든요. 고양이 올라가시면 메인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저의 일대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근데 이거 먼저 첫 번째로 초등학생 때 꿈이었는데요. X 눌러보시면은 보이는데 저는 우주비행사를 꿈꾸기도 했고 그리고 의사를 좀 오랫동안 꿈꾸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른 의사를 꿈꾸기도 했고 다음으로 오시면 이것도 초등학생 때 꿈인데요. 저는 영화를 보고 제가 하버드 갈 줄 알아가지고 변호사를 꿈꾸기도 했고 그리고 선생님도 오래 꿈꾸기도 했고 이 꿈들이 계속 바뀌기도 했고 다른 꿈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꿈이 바뀌는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음으로 중학생 때인데 저는 역사를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고 그리고 박물관이나 궁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고고학자를 꿈꾸기도 했고 그리고 선생님이 꿈인 거를 이어서 과학 선생님으로 또 꿈이 정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꿈은 없었고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려고 정말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1 때는 생명공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착각을 했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니까 좀 맞지 않아서 다른 법원도 체험해보고 뭐 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뭐 다른 과학 강연에도 많이 다니고 체험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가했던 대회에서 그 시각 사회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 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앱을 만들어서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갖게 된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프로그래밍은 못하지만 관심을 갖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프로그래밍 능숙하지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코딩 프로그래밍 연습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거 또 위로 와주시면 고양이 이번에는 제 차례인데요. 제 캐릭터나 이름 오른쪽 클릭하시면 팔로우라는 게 활성화되거든요. 그걸로 따라오시면은 제가 움직이는 거 맞춰서 같이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저는 가장 처음 기억나는 꿈이 5살 때 닌자 거북이가 되고 싶었다. 이거를 꽤 확고하게 한 7살 때까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넣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기억상으로는 이제 제가 엄마 아빠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집 짓고 막 이런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여서 아, 나도 커서 저런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한 게 다음 기억에서 넣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좀 살짝 뻔한 느낌의 이야기들인데 제가 과학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자를 꿈꾸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는 있지만 계속 과학자라는 결 안에서 맺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방금 과학자라는 결 안에서 맺힌다 했는데 검사가 나왔죠. 어릴 때 암행어사 관련된 만화책을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현대에도 저런 직업 없을까 해서 한 진짜 2년인가 동안은 검사를 꿈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해서 막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의미 있는 직업이 뭐 있을까 해서 외교관을 한 1, 2년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계속 과학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고등학생 때 과학 배우다가 우주 생성 얘기 듣다가 입자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할 일이지 하면서 그때부터 과학을 꿈꿨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입자는 화학인 줄 알고 화학자를 꿈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건 물리학자구나 하고 계속 물리학자 계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핵 관련해서 핵융합연구소도 다녀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입자나 핵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2학년 때는 핵연구원, 입자연구원 이런 걸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걸 배우면 그거를 좀 응용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풍력 발전기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게 계기가 돼서 에너지를 관련해서 에너지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합쳐져서 결국에는 입자 및 에너지 연구를 해보고 싶다. 물론 여기서 입자 및 고에너지 물리학이라는 거의 에너지는 저희가 흔히 아는 에너지랑은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물리학을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제 어린 시절 이야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해온 것들을 사진을 넣어가지고 제가 20살 때부터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풍력 발전 구조인데요. 이거 가지고 소논문도 한 2편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물리학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오니까 저는 처음에는 물리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친구가 저기 발명 동아리 되게 괜찮대야 해서 한번 가봤는데
괜찮은 것 같네 하고 그때부터 사실 발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물리학 연구라고 생각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발명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때부터 조금 자연스럽게 발명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네. 해서 아까 아래서 보신 풍력 발전기가 대학교 때는 이렇게 이제 같이 디자인이랑 이런 것까지 해서 설계를 해서 발명대회도 나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발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쪽 대회만 나가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 예산 받아서 저런 식으로 제품도 만들어 보기까지 했으니까 좀 다른 걸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들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네. 해서 뭐 국제 발명대회 상 받았으면 됐지 하면서 이제 요즘 발명대회는 잘 안 나가고요. 네. 해서 아이디어 관련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이제 분야 관계없이 진짜 아무 데나 내고 있는데 뭐 일자리나 막 탄소 중립 이런 쪽 관련해서 그냥 제가 아는 지식으로 좀 저만의 생각을 만드는 그런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만의 것을 뭔가 말하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건국대학교에서 제가 3D 모델링을 학생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해보니까 되게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이렇게 재밌다라고 느껴가지고 이걸 계기로 이제 강연을 조금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발명에 관해서 강연도 해보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스테이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발명, 아이디어 만들고, 말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제일 재밌겠다. 라고 생각하면 창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온 게, 군대를 가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제가 언더독스에서 창업 관련해서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삥 울리더니, 입영 날짜 확정되었습니다. 3월 2일 날 입대하세요. 그래서 거기 언더독스 코치님이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나가서 놀아라. 그래서 진짜 아무튼 그런 슬픈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군대에서도 멈추지 않고 군대에서도 강연도 해보고 창업도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이템이라고 생각한 게 이제 이 위어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살짝 사람들이 과학이나 아니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단도 다니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아이디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대중과학적인 요소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저런 식으로 유튜브 패널로 출연해서 과학 강연 컨설팅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했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아니구나. 그냥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겠다 해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 아래 있는 나무들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게 되면서 생각한 내가 이런 걸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하나씩 모아놨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 요즘 과학을 잘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과기부에서 하는 나노 연구하는 대회에 저런 식으로 과학 관련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저런 시 쓰는 발명가라는 이름으로 시도 쓰고 저런 주제로 해서 강연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앞에 위어 프로젝트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의 그런 상상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마케터랑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저까지 해서 팀을 모아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위로 올라오시면은 위에 고양이가 있으세요. 다음 페이지. 저희 나무 밑에 옆에 그 타임캡슐처럼 구슬이 있는데요. 각자의 미래를 심어놓은 타임캡슐을 뜻하고요. 그리고 5가지 이렇게 별로 이어져 있어서 서로의 미래의 꿈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디자인했고, 그리고 가운데에 서로의 그 에너지를 모아서 빅뱅을 터뜨려서 저희 에너지를 모은다는 뜻이 있고, 각자의 미래 청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가윤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윤님 밑으로 와서. 여기 X 눌러보시면 제가 꿈꾸는 미래가 뜨는데요. 저는 여기 오타가 있지만 저는 해외 경험을 1순위로 가장 꿈꾸고 있고, 그리고 이건 밑에 3가지는 막연하게 해보고 싶은 일이고, 제가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까지 꿈꾸는 삶은 나를 알고 계속 알아가는 삶, 그리고 도전에 가슴 뛰는 삶,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네, 다음으로. 네, 다음 어느 분? 다음으로 네. 누구 따라가면 될까요? 그러면 저희 시간 관계상 네. 청사진은 각자 각자 게시물 보고 네. 청록색이나 연두색 나무 아래 가시면 청사진이 뜨거든요. 그거 보고 아래 벚꽃나무 아래에서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5분까지 벚꽃나무 아래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보셨을까요? 네, 다 본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 Q&A 받았던 거 공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이 받았던 질문은 메타버스 팀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미래 지향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가 미래에 지향하는 가치는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색다른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함으로써 돈을 번다던가 명예를 얻는다던가 보상을 받는 그런 생산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미래에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규님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미래지향 가치는 저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자아 실현 욕구나 아니면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사실 현실이 더 나은 부분도 많고 굳이 왜 써야 되냐 이런 의문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냥 4차 산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진님이랑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지향 가치는 주체적인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제페토 이런 거 제외하고 물론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래의 메타버스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은 주체적인 그런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주체적인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질문은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저희 오늘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한 Q&A랑도 어느 정도 맥락이 비슷한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메타버스 관련 주가가 급락하는 등 메타버스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메타버스가 성장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갖춰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림버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메타버스를 만든다면 어떤 메타버스를 만드시고 싶은지 오늘 한 체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감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큐레이션 비롯해서 따라와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너무 발표가 감동적이어서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발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서 35분 10분 좀 안 되게 지금 27분인데 35분에 다시 저희 원래 그 메타버스 원래 게더타운 그 공간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35분에 뵐게요. 근데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그 게더타운이요? 네네. 네, 오래 걸렸죠. 거의 와, 한 일주일 동안 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거의 계속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면? 그쵸. 일주일 동안 아주 압축적으로 밤새면서 와,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오늘 수진님 안 오셨는데 다 같이 5명이서 이렇게 수지님은 바쁘셔서 네네. 그 스테이지 1 부분 주로 디자인 담당하시고 네. 맞다. 그 스테이지별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지. 네네네네네. 근데 진짜 너무 이렇게 되게 그 잘 만든 것도 잘 만든 건데 소리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 한슬님 그 얘기 시작할 때부터 되게 어렸을 적부터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너무 되게 감동적이어가지고 갑자기 네, 저만 그랬을 수 있는데 제가 좀 감성 중이어서 네, 그럼 토론 바로 하겠습니다. 네. 토론 주제도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소원 네, 제가 벌써 3번을 있으니까. 말해버렸네요. 그럼 저희 1번부터 해볼까요? 네네.
저희 1번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이제 저희 메타버스가 뜬 거 자체가 비대면 때문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비대면이 대면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 메타버스의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어떤 가치를 갖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Q&A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메타버스가 갖춰야 할 가치는 색다른 경험인 생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선 이전 플랫폼과는 차별화되는 어떤 경제적인 보상 체제가 어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태우님. 아, 저는 아까 그 성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필요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비대면에서 메타버스가 뜬 건 맞지만 그래도 분명 메타버스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 얼마 뒤에 그 에버랜드 메타버스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부산이나 그런 데 살면 에버랜드까지 찾아오기가 좀 일단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도 좀 되긴 하는데 에버랜드 메타버스를 들어가면 물론 실제와는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대리 만족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요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저도 메타버스의 발전이 대면 상황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시간이 늦춰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처럼 또 다른 컨텐츠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메타버스가 현실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사용이 되면은 현실을 다 구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발전이 더 더뎌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 애플이나 다른 데서 지금 이미 VR이나 스마트 글라스 같은 거를 기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 속도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속도도 메타버스 서로 보완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매번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웹3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은 아까 유진님이 말씀해 주신 게 보상 체계가 웹3 생태계가 이제 갖춰지면은 실제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이 갖춰진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웹3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갖춰지면은 그게 메타버스가 더 좀 지속이 가능한 어떤 또 하나의 세계로서 그런 걸 갖출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저는 별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 활동을 밖에서 하기도 바쁜데 왜 안에서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그게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분들 웹3에 대해서 아시나요? 태호님이랑 가요님 웹3 아시나요? 유진님 아시죠?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네. 네. 태호님 웹3 아시나요? 블록체인에서도 나오잖아요. 저도 그냥 그 블록체인 하면서 그냥 좀 그러니까 그 인터넷 좀 찾아본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웹3가 갖춰지면은 확실히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세계로서 구실을 할 것이다. 각광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뭔가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까 싶어가지고. 저는 네,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일단
뭐랄까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서 직거래를 하면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수익의 수수료를 얼마를 떼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탈중앙화된 어떤 화폐들을 쓰기 시작하면은 바로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P2E 게임 같은 것들인데, 놀면서도 이제 내가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어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동력이 현재 네네. 메타버스 세계에서 구현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예시가? 어, 그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동남아시아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보물찾기처럼 어떤 보물 박스 안에 숨겨져 있는 NFT를 찾는 게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실제로 찾으면 네. 돈을 벌 수 그 있으니까. 채굴하는 건가요? 네, 채굴인데 좀 더 쉬운 그런 것 같아요. 게임 아이템을 NFT로 하기도 하고, 그냥 블록체인 같은 화폐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약간 방탈출 게임처럼 즐기면서 그런 돈도 벌 수 있는 게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어제 강연을 들으면서 그러는데, 네. 어제 무슨 강의 들으셨어요? 저 어제 그 수업을 특강을 대체해가지고 블록체인 대표님이 오셔서 한 강연을 들었었거든요. 어떤 근데 분, 거기 어떤 분 오신 거예요? 그 고스트랩의 고덕윤 님이시는데,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고스트랩? 네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네. 그 게임은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료. 공유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가요님이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아이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메타버스가 아까 가요님 말한 거에 좀 공감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의료 목적으로 쓰인다거나, 네, 그러면 저는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아바타 영화 개봉하잖아요. 10월 달인가 올해 네네. 개봉하는. 맞아요. 또 메타버스 회사들이 이게 코로나가 끝나니까 아니야 메타버스 아직 가망 있어 왜 이런 식으로 개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되게 정밀하게 구현된다면은 저는 재미를 떠나서 웹3 생태가 구현되든 안 되든 진짜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웹3는 솔직히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까 채굴 게임 얘기 들었을 때도 그 게임이 재밌을까? 근데 재밌는 게임으로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은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럼 그 가상 부동산은 투자하고 싶으세요? 메타버스, 어스 같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 막 근데 모르겠어요. 돈이 된다면 하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저희 55분까지라서 5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 이번에 대해서 네. 여러분이 메타버스를 만든다면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치매 환자를 도와주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치매 환자가 어쨌든 기억을 잃으면서 겪는 고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약간 매개체들을 심어놓는 메타버스를 구현함으로써 그런 기억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그런 걸 좀 적용하는 메타버스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억을
끄집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저장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저도 약간 심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을 그대로 재현시킨 메타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킴으로써 기억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는 나와 있었습니다. 네.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정확히 똑같은 기억은 아니겠지만 아예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분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약간 TV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만들고 싶은 거라기보단 체험해보고 싶은 게 아까 말했던 아바타 세상을, 저 아바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바타 세상을 체험해보고 싶어요. 메타버스 현실감 있게. 아바타 막 사냥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동물들도 타보고 싶고 나뭇잎 위에서 자보고 싶고 그냥 그 세상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교한 메타버스 구축할 수 있는 네. 기술이 이제 개발된다면은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VR이랑 다 근데 메타버스로 촉도 구현할 수 있나요? 맞아 될 거라고 네, 네. 기술이 발전하면 가능합니다. 촉각이요? 아,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촉각이나 미각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목표이긴 한데 아직 네, 이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뇌 작용이니까. 그쵸. 그 자극을 비슷하게 주면 아, 그렇구나.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순간이동 이런 거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되면 진짜 아바타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가연이 자꾸 웃으시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아니에요. 3번 얘기할까요? 태훈님 의견도 네. 궁금한데요. 저도 그냥 그 간접 체험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VR 하면 이렇게 안경 끼고 해야 되는 건데 굳이 그럼 약간 거추장 속에 그런 걸 안 해도 그냥 집에서 편하게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3번도 네. 렌즈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렌즈는 어떠세요, 태훈님? 안경 말고 렌즈. 렌즈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렌즈 개발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혼자 생각했었는데. 네, 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3번 넘어갈까요? 네. 좀 궁금한 게 유진님이랑 네. 가윤님 이제 이거 만드시면서 어떠셨어요? 진짜 이거 일주일 동안 한다는 게 대학교 과제보다 더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이 정도면. 과제도 보통 2, 3일 만에 하는데 일주일 동안 네, 어떠셨어요? 일단 공간을 구현하는 건 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뭐라 해야 되지?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서 제페토는 마음대로는 되는데 제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서 어려웠었는데 겟업타운은 약간 그렇게 자유도가 엄청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한적이니까, 기능이 제한적이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약간 노가다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미지 sab입할 때 영상이랑 이미지 삽입할 때 그게 제대로 잘 안 돼 가지고 계속 수정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지? 음. 두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스테이지 이렇게 만드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수진님 아이디어예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다 같이 낸 거예요? 회의하면서 그냥 나왔던 얘기고 음. 드림버스 아이디어 자체는 성규님이 내신 거였어요. 아. 큐레이션 저희 했잖아요. 그 네네. 구조 자체는 성규님이 그 각자 이제 생각해 오기로 했는데 성규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지금 들으신 큐레이션 거의 비슷하게 회의 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너무 재밌다." 하면서 네. 구조 짜고 했던 것 진짜 너무 같습니다.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었어요. 진짜 아까부터 계속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진짜 감동받아 가지고 갑자기 약간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한슬님 어렸을 때부터 나 이렇게 잘했다 하는데 약간 영화 주인공의 성장되는 걸 보는 것처럼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아니 그냥 되게 세계 구현한 것 자체도 되게 아름답고 그랬는데 그걸 떠나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도 약간 요즘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현타가 올 때가 많았는데 이거 하면서 제 지나왔던 기록들을 좀 정리를 하니까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아왔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사셔 가지고 '내가 메타버스 팀이 아닌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다들 너무 대단해 가지고 특히 네 한슬이 그쵸. 보면서 한슬이도 너무 많은데 '와 내가 이 팀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유진님 또 엄청 많고 가연님도 저 뭐 별거 없어요 했는데 너무 많고 성규님은 안 끝날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들 그쵸. 왜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사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고 돌아볼 수 네.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미래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 만드는 동안. 뭐 했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걸 마지막 룸에 쓰기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고 현재랑 과거에 대해서도 만들면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자소서 쓸 때도 도움 되겠어요. 그럴 것 같아. 그쵸, 그쵸. 맞아. 뭔가 내가 선택했던 게 왜 그랬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좀 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지금의 이 진로를 희망하는구나.' 이런 걸 좀 단서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만들면서.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태훈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냥 저도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좀 다들 이렇게 사셨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1분 남았네요. 1분 남았어요? 네. 1분 남았네. 남았어요. 네. 혹시 좀 방금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들면서 네.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힘든 거라든지 그런 건 음. 없었나요? 힘든 건 아까 말한 그 좀 노가다 해야 되는 게 좀 많았다는 거랑 그리고 뭔가 좀 적절한 이미지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기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진이나 아니면 뭐 문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많이 기록해 둘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죠. 유진님 또 이번에 활동하실 때 초반에 올해는 기록하는 한 해가 돼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그건 쓰고 있어요. 일기는 비스무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쓰는 거여서 뭐라 해야 돼 백문백답 형식으로 돼 있는 거여서 3 줄만 쓰면 돼요, 매일. 그래서 그거는 계속 쓰고 있고 진짜 찐 일기는 시간 날 때마다 쓰고 있어요. 음. 다른 분들도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다 위로 한 것 같아. 네. 저희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네. 진짜 좋은 발표, 좋은 메타버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위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에그테크 팀 2차 발표 시작할 텐데요. 지금 주영님이 들어와 계신가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에그테크 팀 2차 발표 시작할 텐데요. 저는 발표를 맡은 이승환입니다. 저희 에그테크 팀은 원래 그 2차 활동으로 스마트팜 방문을 예정했는데 총 2곳을 원래 예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반달 소프트랑 가지 못했던 곳이 한 곳 있는데 그 만나 CA라고 그 반달 소프트랑은 좀 다르게 어, 아쿠아포닉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스마트팜이에요. 거기도 가고 싶었는데 저희가 컨택을 여러 차례 시도해봤는데 최근에 그 만나 CA 측에서 처음에는 그 오라고 했다가 4월 달에 어떤 행사가 생기면서 만나 CA는 측은 좀 바쁘셨는지 연락이 안 돼서 그 만나 CA는 견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일단은 반달 소프트 다녀온 것 그 견학 경험 위주로 저희 발표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먼저 반달 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반달 소프트는 식용 귀뚜라미를 키우는 에그테크 기업입니다. 어, 현재 그 대체식량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은 음,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소나 돼지를 지금 우리가 먹는 그 방식대로 계속 키우게 되면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자동차나 어떤 뭐 화력 발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소의 방귀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메탄가스도 그 환경 오염에 그 온실가스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우리가 먹는 고기의 양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체육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대체육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대체 단백질원으로 곤충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곤충의 시대가 도래하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대체육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배양육이라고 어, 말 그대로 이제 고기를 지금처럼 가축을 길러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배양해서 어떤 인공적으로 만든 고기를 이제 섭취하는 것이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 모멘텀으로 지금 곤충이 이제 미래 대체식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달 소프트는 그런 곤충들 중에서도 다양한 곤충들이 있는데요. 뭐 밀웜도 있고 뭐 다른 곤충들도 있지만 현재는 반달 소프트에서는 그 쌍별귀뚜라미라는 그런 식용 곤충을 그 재배하는 스마트팜을 직접 개발해서 그 스마트팜을 팔기도 하고 그 개발한 스마트팜으로 쌍별귀뚜라미를 길러서 이렇게 판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반달 소프트는. 저희가 반달 소프트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에그테크 팀인데 에그테크가 말 그대로 농업 테크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그 기술은 다 에그테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후 테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제 저희가 그 재배하는 방식으로는 비단 가축뿐만 아니라 그런 곡물들도 어, 현재 재배하는 방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환경 오염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 기후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테크에 기후테크, 푸드테크,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에그테크에 속하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저희는 푸드테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먹는 것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푸드테크 중에서도 어 현재의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일반적인 스마트팜보다는 미래 대체 식품,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 저희는 궁금해서 반달소프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감사하게도 저희 그 메타버스 팀원분 중에 성규님께서 네, 반달소프트 대표님과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연결이 되어서 반달소프트를 이렇게 저희가 그 견학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사진은 저희가 직접 가서 찍은 그 반달소프트 스마트팜 내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아직 그 귀뚜라미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먹이나 어떤 기자재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오른쪽 위에 보시는 사진이 귀뚜라미의 먹이인데요. 미강이라고 미강이라는 그 쌀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과 옥수수, 어분, 비지를 섞어서 만든 이것을 귀뚜라미한테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먹이가 어떻게 보면은 반달소프트에서 그 생산을 하는데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거의 무료로 가져오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귀뚜라미 먹이로서는 거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사진은 이게 블럭인데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잘 부서져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귀뚜라미 뒷공무니에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이 뾰족한 부분을 찔러 넣으면은 이 안에다가 이제 귀뚜라미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블럭 안에서 알이 부화하게 되고 귀뚜라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안에 이제 스마트팜 시설에 가면 다 있는데요. 그리고 방금 그 공간에서 그 이거는 지금 모니터로 스마트팜 시설을 직접 들어가서 개체수를 세지 않고도 그 안에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지금 개체수가 몇 마리 있고 개체들이 성장을 얼만큼 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자동화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정보 올림피아드 막 입상하시고 그렇다는 깨알 정보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에서야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각광받고 있지만 옛날부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다 이런 거를 프로그래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이렇게 온도, 습도, 성장 상태, 개체수를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문을 하나 더 열면은 안에 문이 지금 두 개가 더 보이시죠? 이게 그 스마트팜 내부와 그 외부 온도 차이가 심해요. 왜냐면은 내부에는 그 귀뚜라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30도 정도 되고 습도도 꽤 높은 편이라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중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에 내부 사진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완전히 자동화된 상태는 아니고 급수는 이제 버튼 누르면 알아서 이제 미스트 형태로 뿌려지는 형태고 어,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완전 자동화는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이 좀 개입을 해서 그 사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제 보면은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칸 위에 흰색 불이 보이시나요? 기둥 부분에 흰색 불이 있는데 이 불빛이 변해요. 자동으로 이제 감지를 해서 어, 4단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의 성장 상태를 4단계로 구분해서 크기를 이제 식별해서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동화를 시켰고 아직은 자동화가 다 안 됐지만
자동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대표님이랑 저희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게 라미봇이라는 로봇인데 이게 이제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데 이걸로 나중에 물도 주고 귀뚜라미를 이제 로봇이 키우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잠깐 어필하셨던 부분은 그 귀뚜라미 사육이 굉장히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희한테. 네, 다음으로는 그 주영님께서 반달소프트 대표님이랑 1대1로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주영님께서 나머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반달 소프트 대표님과 1대1 담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도시에서 온 총각이라는 이제 유튜브에 5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는데, 거기서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만 선별을 해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는 이분이 창업하시기는 배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아버지가 이미 귀뚜라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IT를 전공을 하신 분이셔서 여기서 접목을 시킨다면 뭔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어느 정도 차별성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창업을 하시게 되었고요. 귀뚜라미 스마트팜이 그래서 어떻게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데? 라고 여쭤보았더니, 이제 기존 귀뚜라미 사육 방식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귀뚜라미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 갖춰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급수인데요. 물을 자동으로 배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지? 세기도 다양하게 해서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명도 귀뚜라미가 조명에 되게 민감한 곤충이어서 그것도 이제 유충이나 성충 이런 단계별로 해서 조명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귀뚜라미 스마트팜의 장점이 뭔가라고 여쭤보았더니 아무래도 채소나 스마트팜이면 채소나 이런 대부분 저희가 먹는 그런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나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곤충은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요. 소매가 1kg당 10만 원짜리라고 하고 도매로 하면 5만 원이라고 하니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네, 반달 소프트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 여쭤보니 첫 번째로는 이제 기자재미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자재미 소프트웨어는 이제 스마트팜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드는 이런 재료나 이제 설치 비용들 이런 걸 설치를 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 업체가 설치를 한 데가 국내 61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키운 귀뚜라미로 가지고 이제 건식 식품이나 이제 도마뱀 먹이라든가 분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해외 수출 타겟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곤충에 대해서 곤충 식용에 있어서 조금 약간 꺼리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북유럽 쪽에서는 이제 가장 곤충 시장이 활발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조금 중점적으로 나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남아 시장인데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하고 고온 다습한 환경이다 보니 곤충을 사육하기가 적합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 쪽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해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사업 비전인데 아까 제가 다섯 번째 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곤충의 식용에 대해서 인식이 약간 그렇게 좋지만 않잖아요. 저도 먹었는데 좀 두렵긴 했었거든요. 그런 적인 면에서 이제 다양하고 안정된 형태라는 거를 훨씬 더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가공해내는 것이 이제 여기 반달 소프트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주영님 현장 방문 소감까지 딱 해주시면. 아, 네네. 저희가 갔다 왔었을 때 이 소감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팀원이 지금 2명이 안 와가지고 그 팀원 2명까지 같이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귀뚜라미를 직접 만져봤고, 그리고 먹어봤었어요. 그래서 반달 소프트 하면 그때의 생각들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남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귀뚜라미가 진짜 BM 모델이 될까?' 라는 처음에 의구심이 되게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이 대표님의 추진력과 결단력에 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에그테크라고 하면 사실 농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농작물 중에서는 이제 귀뚜라미가 포함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 조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대표님을 직접 만나 보니, 이게 어쨌든 미래 산업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시기가 저희가는 약간 시기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스타트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가치를 바라보면서 향해야 되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의 비전이고, 그거를 해내고 있는 이제 대표님의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규님 같은 경우는 이분께서는 코로나에서 직접 방문을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직접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되게 그걸 보고 되게 좀 약간 힘드셨는지, 세밀한 관찰하면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면 보면 약간 꺼리낌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서님 같은 경우는 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네. 승환님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주영님이랑 비슷하게 제가 이제 방문하기 전에 가장 큰 궁금증은 뭐였냐면은 귀뚜라미를 사람이 먹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그 우리 주변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귀뚜라미를 굳이 왜 먹지? 곤충을 굳이 왜 먹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직접 물어보니까 어, 대표님은 일단은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당연히 곤충을 왜 먹어?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아직은 배양육 시대가 안 왔잖아요. 근데 배양육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비단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모멘텀이 곤충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어떤 그런 이 푸드테크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이런 전문가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확실히 이유가 있겠다라고 싶었고, 아무래도 제 생각이지만 제가 느낀 거니까 제 생각이지만 반달소프트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곤충 스마트팜을 시작한 게 되게 시기상조라면 시기상조일 수 있는데, 되게 빨리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확신하고 곤충을 먹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서 미리 시작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 미리. 그러니까 현재 보면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많은데 곤충 스마트팜을 하는 스타트업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대표님 먼저 이제 미래를 앞서 보신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무도 그 시대가 올지 말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시작하신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사람은 계속 변하잖아요. 사람이 경험하고 느끼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다 계속 바뀌는 거니까 미래에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대표님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아까 주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곤충의 사료, 도마뱀이나 이런 특수 애완동물의 사료나 아니면은 가축의 사료. 현재는 가축의 사료로서 곤충을 쓸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법적으로 아직 규제가 안 풀려서. 근데 이제 그 풀리게 되면은 대량으로 이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서 곤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때 반달소프트가 바로 그 곤충 업계에서 이제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반달소프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1차 발표했을 때 그 어떤 분께서 해외 유망 에그테크 기업은 어떤 곳이 있는지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세 가지 그 기업을 준비했는데요. 물론 이 기업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서치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로 카길인데요. 이 카길 기업은 그 승규님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조사를 해주셨는데, 이 기업은 사실 지금 스타트업은 아니에요. 스타트업은 아닌데 1800년대부터인가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고 몇 대째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농업에 관해서 글로벌 규모로 굉장히 많은 곳에 손을 뻗쳐 있는 곳이 카길입니다. 지금 그 바이오 분야부터 해서 그 IoT 기술까지. 그러니까 바이오는 말하자면은 어떤 그런, 네,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사 개발하고 이런 쪽에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축에 카메라를 달아서 가축의 어떤 성장 상태나 어떤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는 그런 IoT 시스템, 그리고 또 유통 시스템까지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이걸 또 글로벌 규모로 유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어떤 작물이 전쟁으로 인해 많이 수확량이 줄었다 하면은 다른 곳에서 이미 비축해 주었던 카길의 어떤 창고에서 그 다른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그 작물을 풀어서 이제 유통량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길이 지금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에그테크에서 굉장히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카길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카길 방금 말씀드렸던 유통이랑 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트리찌라는 회사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트리찌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플러스 브릿지예요. 트리찌 이름 자체가. 여기는 어, 지금 사진 보시면 나오는데 농축수산물 무역거래 플랫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전 세계에 그 트리찌 직원들이 이제 다 퍼져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그 과일이나 어떤 채소를 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되는 그 작물에 대해서 한정되잖아요. 근데 이 트리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제 어디에서, 예를 들어 칠레에서 이번에 포도가 많이 생산됐고, 아니면은 뭐 프랑스에서는 원래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데 생산이 이번에 많이 못 됐고, 그러면은 그러한 어, 각 국가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것을 글로벌 규모로 이 트리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이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에서 많이 나왔으면 지금 포도가 지금 많이 안 나온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는 인류의 식량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글로벌 규모로 확장시킴으로써 굉장히 좀 되게 신선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로팜이라는 회사인데요. 에어로팜은 그 우리나라에 파메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메이트 보시면 저희가 그 여러분들도 직접 보셨든지 아니면 TV로 보셨든지 그 지하철역에 보면은 보라색 빛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파메이트라는 회사랑 비슷한 회사인데 여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도 이런 그런 재배지가 있고요. 여기는 에어로포닉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에어로포닉스가 뭐냐면은 어, 물이랑 그 양액, 그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물이랑 양액의 사용량을 최소로 하면서 생산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물을 물고기랑 같이 키우면 아쿠아포닉스라고 그러고, 여기는 에어로포닉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막에서도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에그테크계의 애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네,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회사라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소감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달소프트를 방문했던 건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반달소프트 방문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면서 이거 유튜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대표님한테 직접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고, 그걸 실제로 보는 게 유튜브로 보는 거랑 기억에 남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유튜브는 보고 나면은 좀 되게 휘발성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직접 가보고 대표님이랑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보고 대표님의 개인적 이야기도 더 들을 수 있고, 아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더 세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남는 아쉬움은, 그 만나 CA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스마트팜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가 되게 땅덩이 좁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땅덩이에서 식량 자급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솔루션을 찾는 기업이 바로 만나 CEA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재배를 해서 우리나라 전용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의 해결책을 찾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가 아쉽게도 불발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저희가 PPT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이제 토론 넘어갈 텐데요. 지금 30분인데 40분까지 토론하고 40분에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토론 조대로 다시 모이셔서 그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저희 각 팀원들에게 질문해 주시고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조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네, 저희 전체 방에 올려드렸어요. 같이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발표 들으면서 질문 있으셨나요? 없으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중간에 생각나시면 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하나 있었는데 네네. 까먹어버렸네요. 아, 네. 그럼 토론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네네. 걸로. 네. 그러면 1번 반달 소프트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더 물어보셔도 되고요. 반달 소프트가 앞으로 성장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됩니다. 네, 저도요. 네. 유진님은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할 것 같으셨는지.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가 점점 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대체육 시장도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곤충 중에서는 귀뚜라미가 제일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귀뚜라미를 먹어봤는데 네. 이건 이제 분말로 아,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생물로 먹은 거잖아요. 아, 생물은 아니고 이제 그 생물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생 네네네. 상태로 먹은 거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네.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맛이 맛이 없어요? 엄청 막 똥맛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맛이 있지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음, 번데기가 더 맛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근데 네네 가연님. 베트남이나 북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이랑 북유럽 일단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북유럽이 전 세계에서 곤충 에그테크, 곤충 식품 산업이 제일 발달한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북유럽이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아무래도 거기가 되게 기후에도 되게 민감하고 되게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나라라서 거기서 이제 기후를 민감하게 생각해서 곤충 산업이 더 발달한 거 아닌가 싶고 베트남에서는 사실 수입을 한다기보다는요. 베트남이 네. 재배를 하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공장을 지을 아.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표님이. 그래서 베트남에서 저희 지어주세요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여기가 기후가 적합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굳이 온도를 조절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온풍기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말씀하신 거고 북유럽은 아마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빠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수많은 곤충 중에 귀뚜라미인 이유가 있나요? 귀뚜라미인 이유가 저희가 물어봤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근데 네. 지금 기억하기로는 귀뚜라미가 키우기 가장 적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비용도 덜 들고 네네. 그렇겠죠. 네, 그런 요인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곤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귀뚜라미가 그렇던 얘기 들었고 다른 회사에서는 밀웜이라고 애벌레 같이 생긴 흰색 그것도 이제 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 회사는 망했어요. 망했다기 망한 건지 어쨌든 그 사업을 접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곤충 스타트업 조사하면서 거기랑 반달 소프트 그리고 한두 군데 정도가 이제 있었는데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막 잘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던 기업이 밀웜해서 하는 기업이었는데 2019년 이후로 아무런 그런 뉴스가 안 나오길래 물어봤어요 대표님한테 반달 소프트 대표님한테. 거기는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밀웜 같은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것도 식용인가요? 네 맞아요. 밀웜은 식용이고 그리고 밀웜 제가 그때 찾아본 바로는 초콜릿 바 안에 밀웜이 그 밀웜 모양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네. 망한 게 아마도 그래서 망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아직 유튜브에 올라가서 오프 더 레코드가 전혀 아니라서 말하기가 좀 민감하긴 한데 네네. 그래서 아마 좀 너무 급진적이지 않았나 너무 때를 앞서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또 해주신 말씀이 제가 그랬어요. 왜 가축만 생각하시냐 사람이 먹는 거 왜 생각 안 하시냐 했더니 다른 곤충 사업하시는 분이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 행사에서 손님이 먹다가 곤충이 나온 거죠. 그분이 이제 곤충인지 모르고 그냥 먹고 있다가 곤충이 나와가지고 막 던지면서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곤충이 아직 사람이 먹기에는 거부감이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한테 파는 그런 판로는 아직 많이 구비 안 해놓으셨다. 그래서 네, 되게 제한적인 판로가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농촌 체험 갔을 때 여치 비슷한 걸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곤충 식용 네. 식용으로 하려면 뭔가 찌는 것보다는 건조시켜서 먹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식감이라도. 여치는 그러면은 여치 모양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건조만 시키고? 근데 그때 구웠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약간 쪼그라들었겠다. 네, 쪼그라들고 먹었을 때 바삭바삭해서 네, 그러면 거부감이 좀 지워지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근데 찌면은 바삭바삭한 식감도 없는 거니까. 맞아요. 메뚜기도 그런 식으로 뷔페에서 가끔씩 나오잖아요. 튀겨가지고. 네네. 메뚜기. 한국에서요? 네. 저도 메뚜기 되게 어렸을 때 먹었었는데.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귀뚜라미를 간이 안 된 걸 먹었거든요.
아니 전혀 안 되고 음. 그냥 저스트 찐 거 먹었는데 저희가 먹었던 그 네. 유진님이 먹었던 여치나 제가 먹었던 거는 튀기면서 좀 튀김도 입히고 간도 좀 해놓은 거라서 번데기 같은 경우도 다 간을 하잖아요 간장으로. 네. 그래서 더 맛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 반짝소프트 갔다 오면 일단은 모멘텀이 있다고 이 푸드테크 업계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메타버스가 아직 그렇게 각광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막 많이 쓰지 않는 것처럼 아직은 되게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곤충은 좀 그러니까 아주 먼 과거에 그랬지만 경험을 했던 세계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엔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설국열차에도 보면은 바퀴벌레 그쵸. 양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긴 해요. 아, 별로 네. 그렇죠. 약간 벌레를 식용으로서 할 때 비아냥거리는 말로 설국열차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맞아, 맞아.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영화 감독들이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이걸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소재를 단순히 비하는 그쵸, 게 아니라 그쵸. 실제로 미래에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그 소재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더 하시고 싶은 못다한 이야기 있는 분 있으실까요? 아, 태훈님 갔다 오셨잖아요. 태훈님 어떠셨어요? 태훈님이랑 그 성규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에그트님에서. 저도 그냥 사실 저도 약간 벌레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그러니까 곤충 식량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서 좀 시기상조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 아까 그 사장님께서 굳이 식용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용도로 쓰지 않더라도 그 뭐였지? 그 뭐 이구아나나 그런 식용? 그 애완동물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 강아지도 전에 버그 사료 먹었었거든요. 그건 어떤 버그예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근데 곤충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분쇄를 시켜서 사료를 따로 만들어서 해서 네. 정말 괜찮 저희 집 강아지도 먹었어. 그 곤충 사료가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맞아요. 비싼 거. 닭고기보다. 아마 피부나 이런 쪽에 그래서 좋을걸요? 그 알레르기 없애주는 와, 네, 혹시 무슨 알레르기 곤충이었는지 모르세요? 네, 정말 눈물도 안 나게 하는. 네? 무슨 곤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아. 연락드릴게요. 사료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애들이 근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맞아요. 아, 곤충 맛이 사료. 없었나 보다. 네, 맛이 없어서. 근데 잘만 먹으면 몸엔 좋은 저희 거니까. 강아지 잘 먹더라고요. 저희 강아지는 잘 먹. 아, 그렇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사료에도 이용 밑에. 네. 아, 새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저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